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이 위원장 임명 직후 취임식에서 공영방송 신뢰 회복 의지를 밝힌 뒤에 KBS와 MBC 대주주 박문진 이사장 선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사천리로 지금 진행하는 건데요. 방통위로 가봅니다. 최승현 기자, 오늘 이게 통과가 되면 박문진 이사진이 여당 우위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방통위는 조금 전 회의를 마쳤고 곧 결과를 공개할 예정인데요. MBC 박문진 이사 교체로 여권 우위의 이사진 구도가 완성될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MBC 경영진 교체도 가능한 구도입니다. 오늘 방통위는 숨가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전 9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임명안을 제가하자마자 15분 만에 이 위원장 과천 정부청사에 출근하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대통령실의 공식 임명 발표가 진행된 시각이 오전 10시인데 이보다 빨리 출근한 겁니다. 전임 방통위원장들이 통상 첫 일정으로 소화하는 현충원 참배도 생략했습니다. 임명 발표 1시간 뒤인 오전 11시 열린 취임식에서의 일성도 속도감 있는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공영방송이 공정한 보도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공영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사회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임명된 김태규 방통위원과 이사진 선임을 위한 비공개 회의를 연 시각이 오후 5시. 임명부터 이사진 교체 돌입까지 8시간 만에 속전속결로 절차를 마무리한 겁니다. 방통위는 KBS 이사진 추천안 의결도 마무리했습니다. 지금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진숙 방통위원장 취임 직후부터 기로에 섰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의결은 불법이라면서 내일 탄핵 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취임하자마자 자진 사퇴냐 직무 정지냐 선택의 기록에 선 모습입니다. 박지한 기자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위한 방통위 회의를 진행하던 그 시각,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야당들과 함께 내일 오후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이 불법인 방통위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를 의결한 게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부적격한 인사이기 때문에 저희는 불법한 행위를 하면 바로 탄핵의 절차를 밟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해 왔기 때문에 그 절차대로 진행합니다. 국회법과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임무를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 전 탄핵안을 접수할 계획입니다. 본회의에서 곧바로 탄핵안 보고가 이뤄지면 탄핵안 표결은 모레쯤 이뤄질 전망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측도 의장의 방송법 중지안을 정부 여당이 거부했기 때문에 이진숙 탄핵안에 대해 표결 처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동관, 김홍일 전 위원장에 이어 세 번째 방통위원장 탄핵안 추진을 두고 이진숙 위원장의 선택도 주목됩니다. 자진 사퇴하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직무정지가 됩니다. 민주당은 탄핵안 추진과 별도로 대전 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이 위원장을 오늘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한입니다. 국민의힘도 숨가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당직자들에게 일괄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친윤 정점식 정책위의장에게 물러나라는 최후 통첩을 한 거라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정 정책위의장은 아직 버티는 모양새입니다. 한 대표와 친윤의 힘겨루기가 또 시작되는 걸까요? 조민기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사무총장을 통해 당대표가 임면권을 가진 모든 당직자들의 일괄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당대표가 새로 오셨으니 새로운 어떤 변화를 위해서 우리 당대표께서 가지고 있는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당직자에 대해서는 일괄 사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친윤계 정점식 정책위의장을 향해 사실상 자진 사퇴를 종용한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앞서 한 대표는 오늘 오후 당사에서 정 정책위의장과 만났고 직후 친한계 당직자들을 소집해 회의를 한 뒤 일괄 사퇴를 요청했습니다.
정 정책위의장이 한 대표에게 거취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자 최후 통첩을 한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정 정책위의장은 말을 아꼈습니다. 거취 어떻게 하실 건지 한 말씀만 해주세요. 친윤계는 자진 사퇴를 바란다면 한 대표가 예우를 갖춰야 한다며 쫓아내듯 하는 건 지나치다고 했고, 친한계 인사는 자진 사퇴에 길을 터준 것인데 시간을 끌수록 당내 분열만 심해질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정책위의장 거취는 의원총회 추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한 대표가 교체 의사를 분명히 한 이상 정 정책위의장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친한계, 친윤계 간 정면 충돌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네, 한은 기자, 정치부 이세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지금 의문점들이 안 풀리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취재를 해서 국민의힘의 속내 지금 어떻게 물밑에서 움직이는지 취재를 해왔습니다. 자, 일단 어제 만남이 아주 중요한데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만났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일단. 네, 그렇죠. 어제 한동훈 대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서 1시간 반 정도 이상 대화를 했고 분위기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한 대표가 엊그제인 29일 직접 윤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만나자고 요청했고 윤 대통령도 바로 날짜를 잡아준 거니 서로 노력을 한 거고요.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과거 법조 생활 이야기 등 옛날 이야기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대화 중에 당직 얘기도 자연스럽게 나왔는데요. 윤 대통령은 한 대표가 알아서 하시라고 했고 한 대표는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 방면에서 서포트하겠다고 화답한 정도였습니다. 정책위 의장 인선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고 합니다. 좋은 이야기만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정도면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결정에 힘을 실은 거다. 정책위 의장도 교체 수순이라는 해석이 나왔는데요.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지만 현 상황으론 정점식 정책위 의장 사태 문제는 정리가 안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미스터리예요. 대통령과 나눈 대화를 보면 잘 됐어요. 그런데 왜 정리가 안 됩니까? 네, 저희가 어제와 오늘 긴박하게 진행됐던 상황들을 취재하다 보니까요. 어제 저녁에 공개되지 않은 한 번의 만남이 더 있었습니다. 저희가 처음 전해드리는 내용인데요. 어제 점심 대통령과 한 대표가 만난 이후에 한동훈 대표와 정진석 비서실장 저녁에 한 번 더 만났다고 합니다. 실무진들의 만남이 한 번 더 있었던 거죠. 이 자리에서는 정점식 의장 유임에 대한 의견이 좀 더 구체적으로 오갔다고 하는데요. 유임 가능성은 없는지 의견 타진이 이뤄졌고 한 대표도 왜 바꾸고 싶은지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건 또 의견을 교환한 거예요. 뭐 실무진이라고 하긴 그렇죠. 한동훈 대표니까. 그런데 한 대표는 왜 정책의장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네, 한동훈 대표 실제로 정점식 의장과 매우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사 선배이기도 하고 한 대표가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할 정도니까요. 다만 전당대회 득표율 63%가 보여주는 변화를 바라는 당심과 민심을 인선으로 보여줘야 하는데 그 핵심이 정책위 의장이라고 보는 겁니다. 정책 그리고 민생에서도 속도를 내야 하는데 검사 그리고 영남 출신인 정책위 의장으로는 충분치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당대표와 대통령, 정책위 의장까지 모두 검사 출신인 것도 부담된다고 합니다. 또 서범수 사무총장에 이어서 핵심 당직자의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인사가 겹치는 것도 신경이 쓰이고요. 자, 그런데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 일괄 사퇴 요구를 한다는 걸 알고서도 아무 말 없이 갔어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사퇴는? 네, 이제 정점식 정책위 의장 찐윤이라고 불릴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걸로 보이는데요. 이 자신이 개인이 아니라 친윤계를 대표하고 있는 상황도 충분히 의식이 될 겁니다. 핵심은 결국 최고위원회의 구성, 힘 겨루기인데요. 현재고도 정점식 의장까지 친윤이 5명, 한 대표를 비롯해 지명직 최고위원까지 친한이 4명이거든요.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니 안전한 수적 우위를 지키고 싶은 걸로 보입니다. 사실 내일 최고위가 예정돼 있고 인선 문제가 어느 정도 매듭 지어지지 않겠냐 했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충돌까지 좀 비화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까? 네, 그 가능성 없지 않습니다. 정책의장은 당대표가 임명 권한이 있지만 의원총회 추인을 받아야 하거든요. 한 대표가 최후 통첩하고 배수진을 치고 정책의장을 교체한다고 해도 의원총회에서 충돌이 불거질 수도 있고요. 다만 전면 충돌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까지 한 대표가 2번이나 대통령에게 먼저 전화해서 손을 내밀었고 윤 대통령도 바로 화답했죠. 다음엔 새 지도부와 관저에서 만찬하자라는 약속까지 잡아놓은 상태고요. 양쪽은 어떻게든 간극을 좁히려고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다만 뇌관들이 곳곳에 숨어 있어서 당분간은 아슬아슬한 동거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이세진 기자였습니다. 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40대 운전자가 2시간 간격을 두고 2번의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1차 사고로 경찰 조사를 받고 풀려나자마자 또 사고를 낸 겁니다. 마약 간이 검사에서 향정신성 약물 성분이 검출됐는데 운전자는 처방받은 약을 복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송정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강남구 언주역 근처 도로. 검은색 차량이 급정거를 하다가 앞차를 들이받습니다. 사고를 낸 뒷차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고 잠시 뒤 경찰이 출동해 이 운전자를 순찰차에 태워 지구대로 데려갑니다. 2시간 뒤 2.6km 떨어진 강남구의 다른 도로. 똑같은 차량이 시내버스 뒤를 들이받는 사고를 냅니다. 2시간 전 사고를 낸 차량과 같은 차입니다. 사고차에서 내린 운전자도 2시간 전 사고차 운전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버스 상태 여기서 요거 딱 뒤에 거기 있었고 그 뒤에 승용차가 그래서 사고 난 거예요. 남성은 1차 사고 직후 지구대에서 마약 간이 검사 요구를 받고 불응했는데 귀가 조치된 지 얼마 안 돼 다시 사고를 낸 겁니다. 2차 사고 후 마약 간이 검사 결과 남성에겐 신경안정제 등에 쓰이는 향정신성 약물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농기계 제작기업의 임원인 남성은 마약 투약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집행유예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한 것이라고 해명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남성을 약물운전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남성의 약물 처방 기록을 확인하고 마약 정밀 검사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편 경찰은 1차 사고 이후 남성을 귀가시킨 이유에 대해 차에 의심스러운 물건이 없었고 신원 파악도 끝난 상태라 귀가를 막을 근거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술 마시고 운전하다가 음주 단속 피해보겠다고 주행랑 치던 차량들 경찰차를 들이받는가 하면 사고로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빠른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한 SUV 차량. 앞에 있는 순찰차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사고 충격에 SUV 차량이 뒤집힙니다. 경찰의 음주 단속에 불응하고 달아나다 길을 막은 순찰차를 들이받은 겁니다. 음주단을 하고 있었는데 도망가니까 뺏자 세대가 쫓아갔어요 바로. 사고 차량입니다. 사고 충격에 앞부분이 종이장처럼 구겨졌습니다.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이 중상을 입었고 SUV 운전자와 동승자도 다쳤습니다. 운전자인 60대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우리 직원분이 다쳤습니다. 좀 많이 다쳤어요. 그래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으로.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크게 부서진 차량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새벽 0시 4분쯤 SUV 차량이 마을 표지석을 들이받은 뒤 불이 났습니다. 불은 20분 만에 꺼졌지만 50대 운전자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음주의심 신고를 받고 이 운전자를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운전자는 시속 100km 속도로 달아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차가 부들고로 운전한다는 그런 칠이고 의심차가 있다 해서 이제 거점 근무 중에 서행시키는데 그냥 지나간 거죠. 경찰은 음주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갑자기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차량이 건물로 돌진해서 동승자가 숨졌고 가로수 정비를 하던 작업자들이 화물차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권경문 기자입니다.
정지한 차량들 뒤로 흰색 SUV가 빠르게 달려옵니다. 인도를 가로질러 건물 외벽과 충돌합니다. 충격으로 뒤집힌 차량은 다시 쓰레기 수거차와 부딪힙니다. 사고 소리에 놀라 주변 건물에서 시민들이 나와봅니다. 사고 차량엔 60대 딸과 70대 모친이 타고 있었습니다. 팡 소리가 나더라고. 뭐 포탄 떨어지는 소리 같이 많이 놀랐죠. 사고 차량은 건물 외벽을 들이받고 뒤집혔는데요. 사고 현장에는 아직도 깨진 유리 조각이 남아있고 뚫려버린 상가 창문은 이렇게 임시로 나무 합판을 덮어놨습니다. 60대 운전자는 중상을 입었고 동승한 70대 모친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음주 사고는 아닌 걸로 보고 운전자 상태가 회복되면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도로변에 가로수 정비 작업이 한창입니다. 작업자 한 명이 화물차 운전석에 탄 직후 차량이 갑자기 앞으로 튀어나가 앞에 서 있던 트럭들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 주변에 있던 70대 작업자 2명이 목숨을 잃고 1명이 다쳤습니다. 사고를 낸 화물차 운전자는 가로수 정비 작업을 하던 70대 남성이었습니다. 이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와 엑셀 페달을 착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서 오인해가지고 사고 난 거죠. 경찰은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사고 경위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베트남에 서버를 설치해놓고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온 일당이 현지에서 붙잡혔습니다. 하루 종일 켜놓은 서버 때문에 유독 많이 나온 전기요금이 결정적 단서가 됐습니다. 최다함 기자입니다. 베트남에서 출발한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경찰관이 앉아있던 남성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합니다. 주의보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맞으시죠? 네. 2024년 5월 14일 수원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입니다. 베트남을 무대로 180억 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해온 일당을 현지에서 체포해 국내로 데려온 겁니다. 일당은 하노이 외곽 고급 주택단지에 사무실을 차리고 불법 도박 사이트용 컴퓨터 서버를 설치했습니다. 추적을 따돌리려고 현지에 서버를 설치했지만 이 결정에 꼬리가 밟혔습니다. 컴퓨터 서버 4대를 매일 24시간씩 돌리다 보니 다른 집들보다 전기료가 유독 많이 나왔던 겁니다. 베트남 현지 경찰은 한국인 남성이 자주 드나드는 집에서 수상할 정도로 전기료가 많이 나온다는 첩보를 입수해 이들을 검거했습니다. 조사 결과 일당은 추적을 피하려고 개인 신용카드도 절대 쓰지 못하게 하고 신입 직원은 한 달 동안 외출을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도박 사이트 총책인 60대 남성 등 8명을 구속해 도박장 개설과 범죄단체 조직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최다함입니다. 중국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보이스피싱 사기를 친 총책이 국정원과 수사당국 공조로 검거됐습니다.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전화를 건 실제 보이스피싱 음성 직접 들어보시죠. 유승진 기자입니다. 한쪽 벽에 놓인 탁자 앞에 앉아 전화를 거는 한 남성.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 본인의 개인정보가 이미 그러면 유출된 거잖아요. 수사기관을 사칭 중인 중국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원입니다. 블루투스 게임 한번 하게 해보세요. 예, 꺼버리세요. 다른 업무를 보고 있었다. 그러면 우선 중단을 하셔야 돼요. 전화를 받은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범죄에 활용됐다며 돈을 뜯어내는 수법입니다.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 데 신분증을 캡처를 하든가 이런 데서 올린 적도 없으세요? 아, 그러세요? 최근에? 속아 넘어올 조짐이 보이면 곧바로 외부 소통을 끊게 합니다. 검찰관에서 확인하는 이유는 현재 본인께서는 가해자라든지 피해자가 아닌 조사자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알고 계세요? 인터넷 검색 등을 하신다면 검찰관에서 연락이 갈 겁니다. 절대 하지 마시고. 국가정보원이 중국 소재 2개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을 검경 공조로 붙잡았습니다. 30대 한국인과 30대 중국인으로 범죄 피해액은 14억 원에 달합니다. 국정원은 앞으로도 국내 단순 수거책 검거보다는 범행을 주도하고 있는 해외 거점 타격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지입니다.
서울 성동구의회 의원이 유흥주점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총선 당일 벌어진 일인데 3개월 동안 쉬쉬하며 의회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김민환 기자입니다. 지난 5일 서울 성동구 의회로 구의원 A씨를 조사하고 있다는 경찰의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A씨가 지난 4월 유흥주점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겁니다. 자세한 것은 몰랐죠. 전혀, 그렇죠. 네, 몰랐죠. 전체적으로 전혀 몰랐어요. A씨는 지역에서 축구 클럽을 운영했던 스포츠인 출신입니다. 총선 전날 지역 체육 행사에 참석한 뒤 유흥주점에서 뒤풀이를 했는데 그곳 여직원이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건 총선 당일입니다. 행사 끝나고 나서 이제 술 먹으러 그쪽으로 간 것 같아요, 2차로. 경찰은 A씨와 함께 사건에 연루된 3명을 특수 준강간 혐의로 입건하고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구의회에 입건 사실이 알려진 이후에야 원래 몸담고 있던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채널A는 본인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앞서 대전, 부산 등에서도 시 구의원들이 불법 촬영, 성추행 등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지는 등 지방의회 의원들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수도권 시민들의 식수원인 소양호가 초록빛으로 변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녹조가 발생한 건데요. 식수 공급에 당장 큰 문제는 없지만 폭염이 계속되면 더 심해질 수 있어서 걱정입니다. 강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물이 물감을 풀어놓은 듯 녹색으로 변했습니다. 수면엔 이물질이 둥둥 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녹조가 발생한 겁니다. 소양호 상류에서 물을 한번 떠보겠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도 녹색빛을 띱니다. 지난 25일부터 처음 관측된 이후 한때 소양강댐으로부터 상류 6km 지점까지 녹조가 관측됐습니다. 장마철 많은 비로 유해물질이 유입된 이후 급격히 더워진 날씨에 녹조 확산이 빨라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소양호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민들은 비상입니다. 절반 이상이 조업을 포기했습니다. 아니 지약이죠. 그건 생물이 존재할 수 없는 현상인데 이게 거의 고기가 없다시피 해요. 그때가 한창 우리가 이제 어획량을 올릴 때인데 하루만 쳐다보고 있는 거지. 녹조 발생 지점과 취수장까지는 50km 이상 떨어져 당장 식수 공급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닥칠 폭염입니다. 현재 소양강 수온은 평균보다 3도 이상 높은 28도. 폭염으로 수온이 더 오르면 상황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햇빛이 비칠 때는 30도가 넘고요. 계속 또 폭염이 만약에 지속이 되면 다시 좀 재발할 우려는 있는 상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와 강원도는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녹조 제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피해 지역이 워낙 넓다 보니 제 모습을 찾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네, 하마스의 1인자인 정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가 이란에서 피살됐습니다. 이란 신임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테헤란에 방문했다가 사망한 건데요. 하마스는 이스라엘을 배후로 지목하며 보복을 벼르고 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정치국 최고 지도자인 이스마일 하니예가 암살된 것은 현지 시각 오늘 새벽 2시쯤입니다. 하니예는 마수드 페제슈키안 신임 이란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전날 이란 수도 테헤란에 도착했는데 발사체 공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در نخستین ساعات بامداد امروز محل اقامت اسماعیل هنیه در تهران مورد اصابت قرار گرفت و یک نفر از محافظان وی هم به شهادت رسید. 이란 관영 매체는 하니예가 테헤란 북부에 있는 참전 용사를 위한 특별주택에 머물고 있었다며 발사체의 발사 장소 등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하마스는 성명을 통해 공격의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하고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ولكن عزاؤنا أنها دنيا فانية
واللقاء إن شاء الله في جنة عرضها السماوات والأرض. الوداع يا قائد الأمة. 군사 지도자 야히야 신와르와 함께 하마스의 양대 축이었던 하니에는 지난해 10월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신와르와 함께 기획했습니다. 이후 가자지구 휴전 협상 등 하마스의 대외 외교전에서 핵심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4월에는 그의 아들과 손주 7명이 이스라엘군에 몰살을 당하는 등 이스라엘의 표적이 되어 왔습니다. 하니에의 암살은 지난해 10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무력 충돌 발발 이후 9개월 만으로 중동 내 확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CLA 뉴스 최수연입니다. 하니의 암살로 중동 정세가 혼돈 속으로 빨려들고 있습니다. 암살을 당한 장소가 이란이었던 만큼 초대형 악재가 터진 셈입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공격까지 단행한 상황이라 확전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김용성 기자입니다. 하마스 정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에의 암살에 이란도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سخنگوی وزارت امور خارجه کشورمان شهادت اسماعیل هنیه را به ملت بزرگ و سرافراز فلسطین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테러리스트 점령자들이 자신의 비겁한 행동을 후회하도록 할 것이라며 보복을 시사했습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는 최고 국가 안보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에서는 하니에가 이란 수도 테헤란 한복판에서 암살당한 것은 하마스뿐 아니라 이란에도 공격의 메시지를 준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됩니다. 이란의 후원을 받는 세력들에게 심지어는 이란에 있어도 너네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것 같아요. 배후로 이스라엘이 지목된 가운데 올해 4월 이스라엘이 주시리아 이란 영사관을 공습하고 이후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사격한 것처럼 또다시 양국 간 무력 충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군은 어제 친이란 시아파 무장단체인 헤즈볼라 고위지휘관 제거를 위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를 공격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세계의 화약고인 중동 전체가 전쟁에 휩싸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니의 암살과 관련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중동 내 확전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북한 수해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며칠 전 현장 시찰에 나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차가 물에 잠기는 일까지 있었죠. 김 위원장, 이번엔 고무보트를 타고 침수 지역을 돌아보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구명조끼도 입지 않은 채 고무보트를 타고 수해 현장을 둘러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보트가 나무에 걸리기 전 서둘러 몸을 낮춥니다. 미끄러운 땅에서 김 위원장이 넘어질까 노심초사하는 관계자들의 모습도 눈길을 끕니다. 북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압록강 범람으로 인해 평안북도 신의주와 의주 일대 주택 4,100여 가구와 축구장 4,200개 규모의 농경지가 침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위원장은 전용 열차 안에서 정치국 비상 확대 회의를 열고 수해 복구에 역량을 총 집중한다는 결정서를 채택했습니다. 김정은식 재난 리더십 유독 강조를 하고 있다. 최근에 우상화 본격화와 이제 맞물려 가지고 이런 이미지 연출이 보다 더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과정에서 책임자들을 강하게 질책했는데 우리의 경찰청장격인 리태섭 사회안전상과 강봉훈 자강도당 책임비서가 경질됐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인명피해까지 발생시킨 대상들에 대하여서는 엄격히 처벌할 것을 제기하셨습니다. 북한은 이틀 전에도 압록강 인근 북한 주민 5천 명이 고립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인명피해의 규모는 아직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장마철 피해가 민심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김 위원장이 간부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희입니다. 도심에 침투한 북한 무인기를 격추할 수 있는 레이저 대공 무기. 자체 개발을 마치고 올해 말부터 실전 배치될 예정인데요. 오늘 그 첫 공개 현장에 이솔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하늘 위로 떠오른 흰색 드론이 20m 상공에 오를 때쯤 발사 지시가 떨어집니다. 아무것도 부딪힌 게 없는데 눈 깜짝할 새 불이 붙더니 연기를 내뿜으며 바다로 추락합니다. 육안으론 보이지 않지만 1km 떨어진 곳에서 발사된 레이저가
드론을 격추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난해 개발을 마친 레이저 대공 무기로 올 연말 전력화를 앞두고 처음 공개됐습니다. 레이저 대공 무기 위에 설치된 빔 집속기가 고온의 열을 전달하는 레이저를 발사하는데요. 표적을 추적하기 위해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쏠 때의 비용은 2,000원 정도로 다른 미사일과 비교하면 매우 싼 편이고 낙탄 피해 우려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도심 지역에 위치한 대통령실 인근 방공부대에도 배치될 계획입니다. 로켓, 탄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출력이 증대된 레이저 기술로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북한 무인기에 대비할 뿐만 아니라 오물풍선 대응에도 효과적일 것이란 기대가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제작을 맡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을 또 다른 레이저 대공 무기로 격추하는 모의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다만 우리 군은 오물풍선을 상공에서 격추하지 않고 낙하 후 수거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소리입니다. 100일도 안 남은 미국 대선판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지난주 등판한 해리스 부통령의 기세가 심상치 않은데요. 이번엔 경합주 7곳 중 4곳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미국 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조지아주를 찾아 경합주 공략에 나섰습니다. So the momentum in this race is shifting. And there are signs that Donald Trump is feeling it. 두 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거의 비슷한 경합주가 11월 미 대선 승패에 열쇠를 쥐고 있는데 현지 시각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경합주 7곳 중 애리조나, 미시간, 네바다, 위스콘신 4곳에서 해리스가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 포기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해리스가 애리조나와 네바다를 가져간 겁니다. 바이든 사퇴 후 해리스로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다만 미국 선거제도 특성상 선거인단 수가 많은 주에 표심을 얻는 게 중요한데 경합주 중 가장 많은 선거인단이 걸린 펜실베니아에선 트럼프가 앞서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해리스의 러닝메이트 후보로 조시 샤피로 펜실베니아 주지사가 유력하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해리스 캠프는 다음 달 6일 펜실베니아에서 해리스가 새 부통령 후보와 함께 첫 공동유세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5일까지 호명 투표를 진행한 뒤 전당대회에 앞서 7일까지 당 대선 후보를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인도에서 폭우로 대규모 산사태가 일어나서 100명 넘게 숨졌습니다. 실종자도 수십 명에 이르는데 인명피해가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거대한 무언가가 휩쓸고 간 듯 토사를 가운데 두고 숲이 둘로 쪼개져 있습니다. 가까이 내려가 보니 굴착기가 반쯤 무너진 건물 옆에서 잔해들을 걷어내고 장비가 여의치 않은 곳에선 궂은 날씨에 우비를 입은 사람들이 손수 복구 작업을 합니다. 부상자를 들것에 매단 채 로프를 힘껏 손으로 당기며 계곡 건너편으로 구해내기도 합니다. 인도 남부 케랄라주 와야나드 지역에서 현지 시각 어제 폭우로 인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한밤중 사고에 주민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1:40 में पूरा आवाज आया बाद में हम लोग रूम में था उतर गए तो मेरा रूम से तकरीबन 인도에선 6월부터 9월까지 우기가 이어지는데 최근 인도양의 온난화로 갈수록 늘어나는 강수량을 견디지 못한 겁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143명에 부상자도 186명에 이릅니다. 실종자도 수십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 데다가 수해까지 겹치며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ഇന്നലെ രാത്രി പെയ്ത മഴയിലും ഉരുളുപൊട്ടൽ ഡാം തുറന്ന് പോയിട്ട് ഈ ഏരിയയിൽ പല വീടുകളിലും ഇന്നലെ വെള്ളം കയറി. 옆나라 파키스탄에서도 홍수로 일가족이 자고 있던 집 지하실이 물에 잠겨 생후 11개월짜리 아이를 포함해 일가족 11명이 숨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티몬과 위메프 사태 피해가 형제 회사들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계열사인 인터파크 커머스, AK몰에서도 이 대금 정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입점업체들과 소비자들 피해가 우려됩니다. 임종민 기자입니다. 큐텐 계열사인 인터파크 커머스가 입점업체에게 보낸 안내문입니다. 티몬 위메프 사태로 판매 대금 정산이 지연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한 3,800만 원 있고요. 그거 기다렸는데 그것도 이제 끝난 거죠. 예. 판매금 정산에 차질을 빚고 있는 인터파크 커머스 사무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무실 문은 굳게 닫혔고 직원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티몬 위메프 사태가 인터파크 커머스까지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티몬의 결제 대행 업무를 위탁해왔는데 기업 회생 절차를 밟으며 돈이 묶인 겁니다. 일부 결제 대행 업체까지 대금 지급을 보류하면서 정산 지연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사태가 확산되자 인터파크 도서는 서비스를 일시 중단했고 인터파크 쇼핑의 주요 파트너사인 롯데백화점과 GS샵, CJ 온스타일도 철수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커머스가 운영하는 AK몰에서도 한때 한솥밥을 먹었던 AK플라자가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지난 22일부터 어제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큐텐 계열사 5곳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가 7,700여 건에 달하는 등 소비자 피해 접수도 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요즘 서울 집값이 들썩들썩하죠. 그런데 이 들썩이는 수준이 같은 서울 아니라도 천차만별입니다. 현장을 취재해보니 50억 원과 5억 원. 이 지역에 따라 같은 크기 아파트값이 10배 차이가 났습니다. 배정현 기자입니다. 1612세대 규모의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 과거 평당 1억 아파트 시대를 최초로 열었던 아파트입니다. 지난달 29일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84제곱미터짜리가 50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해 6월 36억 8천만 원에 거래된 이후 1년 만에 무려 13억 원가량이 올랐습니다. 국민평형 기준 역대 최고가 거래입니다. 같은 서울 내 도봉구로 가봤습니다. 1992년에 지어진 이 아파트는 지난 15일 같은 84제곱미터짜리가 5억 2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서초구의 아파트와 무려 10배 차이입니다.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 쏠림 현상이 심해지면서 집값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분석입니다. 저성장 속에서 소득과 자산이 양극화되면서 집값도 지역에 따라서 차별화되는 극과 극 장세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채널A가 한국부동산원의 자료를 분석해보니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은 고가 아파트가 몰려있는 마용성과 강남 3구가 주도했습니다. 반면 외곽 지역인 노도강은 최하위권입니다. 인기 지역 중심으로 신고가가 쏟아지는 가운데 지난 6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020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6천 건대를 돌파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요즘 전셋값도 많이 올랐는데요. 오늘로 시행 4년째를 맞는 임대차 2법이 그 이유 중 하나로 지목됩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면 최대 5%까지만 전세를 올릴 수 있죠. 한 사이클이 지나면서 그동안 이렇게 묶여있던 전셋값이 급등하고 있는 겁니다. 세입자들 고민이 큽니다. 경제카메라 이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서초구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는 A씨. 다른 동네로 이사를 고심 중입니다. 최초 2년 계약에 갱신 계약 2년을 더한 전세 만기가 돌아오면서 전세값이 3억 원 가까이 뛰었기 때문입니다. 9억 정도의 전세 계약을 했었는데 지금 요즘 시세는 한 12억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다른 데로 구해야 되는 거죠. 강남에 있기는 좀 힘들 것 같고. 2020년 7월 31일 도입된 임대차 2법은 1회 한해 2년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계약을 갱신할 때에는 기존 임대료의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도록 제한했습니다. 임대차 2법에 의해 4년 동안 시세만큼 올리지 못했던 집주인이 계약 만료 시기를 맞아 전셋값을 한꺼번에 올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것들이 7, 8억 했었어요. 그동안 못 받은 거에 보상 효과 때문에 그냥 올리고 싶은 대로 자기는 올린 거야. 대략 1억 정도 오른 것 같아요. 월세 아니면 하다못해 진짜로 빌라 전세나 들어가야 되나. 이달에만 만기가 돌아오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은 4,781건. 연말까지는 2만 3천 건에 달합니다. 빌라 전세 사기 여파로 아파트 선호가 강해진 데다 입주 물량까지 줄면서 전셋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매물 자체는 많이 줄어 있고요. 작년 대비해서 한 20% 이상 오른
오늘로 시행 4년을 맞은 임대차 입법. 만기를 앞두고 전셋값 상승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괄적으로 2+2% 못 박은 거잖아요. 경직된 게 문제인 거예요. 2+1, 2+3이 될 수도 있고 0에서 10% 범주를 당사자끼리 합의하세요. 대통령실은 임대차 입법 폐지까지 검토하고 있지만 많은 국민과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인 만큼 추진할 때와 마찬가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경제카메라 이준성입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멤버로 언급됐던 인물이죠. 권순일 전 대법관을 오늘 검찰이 소환 조사했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에서 억대 급여를 받고 법률 자문을 해준 경위가 무엇인지 이 검찰이 추궁했다는데요. 이세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을 소환해 피의자 조사했습니다. 대장동 개발사 화천대유에서 자문료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을 받아 변호사법을 어긴 혐의를 확인하려는 겁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 변호사 등록도 않고 화천대유가 소송을 벌인 지역 송전탑 지중화 분쟁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권 전 대법관도 고문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천대유 측 요청으로 어쩔 수 없이 법률 조언을 했을 뿐 불법 변호사 활동은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의 이른바 50억 클럽 연루 의혹도 살펴볼 방침입니다. 김만배, 유동규, 정영학 등의 대화에서 50억 원씩 주기로 한 6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 2020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선거법 재판이 무죄로 확정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데 권 전 대법관은 사실 무근이라며 반박해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세아입니다. 성혜란 기자와 열한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 어제 100억 원에 매각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그 자리에 뭐가 생겨요? 네, 이른바 핫플로 변신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장소, 핫플레이스의 줄임말이죠. 이 사저를 구입한 매수자가 커피업계의 큰 손으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60개 가까운 카페 프랜차이즈 지점 대표인 동시에 35개 지점이 있는 바리스타 학원의 대표였습니다. 자, 그럼 이 DJ 사저가 카페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취재를 해봤는데요. DJ 자택을 중심으로 매수자가 대표로 있는 카페와 학원, 창업센터가 모두 3분 이내 거리에 있기는 하더라고요. 진짜 커피타운을 조성하려는 건지 직접 통화를 해봤습니다. 매수자는 본인 카페가 사저 바로 옆에 있는 데다가 2달 전에 사저 건너편 카페까지 입찰을 받아서 동교동 사저까지 카페로 바꿀 생각 없다더라고요. 일단 그럼 카페는 아니라는 건데 사실 동교동계 정치인들은 DJ 사저를 기념관으로 보존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어때요? 네. 뭐라고 합니까? 동교동계 한 원로는요. 매각한 김홍걸 전 의원이 사저 이 2곳만큼은 그대로 남겨두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대통령직에서 퇴임하시고 나서 평소에 책도 읽으시고 인터뷰도 하시고 그러던 사무 공간이죠. 여기는 두 분 어른께서 생전에 이제 손님이 오면 맞으시던 거실이죠. 네, 매수자도 김대중 전 대통령을 존경해온 만큼 공간 보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요. 상업적 목적은 배제할 계획이라면서 사저는 최대한 보존하되 주차장에 새로운 건물을 증축해 사무실로 활용하겠다고요. 이 역사적인 핫플로 남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 연임이 눈앞인데 지금이 가장 힘들어요? 네, 어제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 후보가요. 가장 힘든 시기가 언제냐는 질문에 지금이라고 답했습니다. 죽을 고비도 여러 차례 넘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저에게는 가장 힘든 시기 같습니다. 과거의 독재 정권들은 상대방을 감옥에 보내거나 집에 가둬두기도 했습니다. 지금 제가 법정에 갇히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재판 때문에 지금이 가장 힘들다고 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인생 최고 실현기 한 컷도요. 법정에 출두하는 사진을 꼽았는데요. 이번 달엔 몇 번이나 재판에 출석했는지 저희가 세어봤습니다. 정치 검찰을 이용해서 다음 달 27일부터는 대북 송금 사건 재판받으러 수원까지 가야 합니다. 네, 많긴 많군요.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정청래 위원장과 유상범 간사인데 법사위에서 또 싸웠어요. 네, 이 빌런은요. 악역을 일컫는 말이죠. 서로 다른 사람을 빌런이라면서 공방을 벌였습니다. 퇴거 명령합니다. 앉아있어요. 무슨 퇴거 명령이야?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응? 뭐 하는 거지? 발언을 금지시키고 일방적으로 존경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는 비판을 합니다. 언론에서 빌런이라는 얘기까지 나와요. 저한테 빌런 얘기 하시는데요. 빌런을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참, 이 법사위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네요. 네, 맞습니다. 말하는 도중에 끼어들기도 계속됐습니다. 초등학교 때 보면은요, 조용히 해! 그러면 조용히 해라는 목소리가 제일 소음입니다. 그런 것처럼 끼어들지 맙시다 하면서 끼어드는 발언을 해요.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저기 시간 목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좀 조용히 해주세요. 자, 5분 수고님. 발언할 시간에 얘기하니까 그렇죠. 5분 다시 드리겠습니다. 회의만 열면 큰 소리로 서로 공격만 하는 법사위 회의 언제까지 지켜봐야 할까요? 네, 참 지금까지 예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지자체들이 앞다퉈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8살 이하 자녀를 둔 서울시 공무원들은 내일부터 일주일에 한 번은 재택근무를 합니다. 충남 공주시도 비슷한 제도를 시행합니다. 강태현 기자입니다. 오후 5시 서울시 공무원 이윤재 씨가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데리고 나옵니다. 퇴근 때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직장 어린이집이 있어 편하지만 아이와 함께 출근하는 매일 아침 시간은 정신없이 바쁩니다. 좀 멀리서 와서 1시간 가까이 걸립니다. 일에 충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내일부터 8살 이하 아이가 있는 서울시 공무원은 일주일에 4일만 출근하고 하루는 의무적으로 재택근무를 하게 됩니다. 눈치 보지 말고 일과 육아를 병행하도록 지원하자는 취지입니다. 서울시 설문조사 결과 육아를 하는 공무원의 89%는 재택근무가 일과 육아 병행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습니다. 왕복으로 한 1시간 40분 정도 걸리니까 그 시간을 육아에 쓸 수 있는 거죠. 충남 공주시도 내일부터 주 4일제를 시작합니다. 3세 미만 자녀를 둔 직원은 주 1일 재택근무를 하거나 4일간 10시간씩 근무한 뒤 하루를 쉬는 방식입니다. 주 4일 출근을 한다고 하면 저출산 극복하는 데까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출산 해소를 위한 지자체의 지원책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태현입니다. 오늘 열화상 카메라로 본 서울 도로입니다. 붉을수록 기온이 높은 건데 도로부터 나무까지 온통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더위 속에 서울을 포함한 많은 지역이 폭염주의보에서 폭염경보로 격상됐는데요. 한마디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최고 체감 기온이 35도를 거뜬히 넘길 거란 겁니다. 내일 구름 없이 맑은 하늘로 더 뜨겁겠습니다. 강렬한 볕에 자외선도 매우 강하겠고요. 공기가 달궈지며 대기가 불안정해져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는 최대 1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충남 서해안과 강원 영동에는 최대 초속 20m의 강풍이 불 전망입니다. 밤사이 열대야 더위가 되겠고 특히 강릉은 30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초열대야가 발생하겠습니다.
낮엔 서울 33도, 청주 35도, 대구 36도까지 올라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당분간 기온과 습도가 모두 높은 한증막 더위는 지속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5년여 만에 가장 높게 뛰었다고 합니다. 시세 차익을 노린 일명 로또 아파트 청약엔 수백만 명이 몰립니다. 지난 정부 시절 미친 집값, 영끌 투자 이런 악몽이 또다시 소환되는데요. 이 정부가 다음 달 주택 공급 확대를 담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맹탕 정책, 늑장 대처 아니길 바랍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집값 안정이 민생입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